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건강한 생활을 하셨는가요?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또 심각하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망자가 많고 뭐 오미크론 발생 환자 수가 뭐 세계 1위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만 명씩도 나왔었거든요. 그걸 다 차치하고 이제 줄어드는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 발생하는 발생 수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구 대비해서 총 비율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나타나는 숫자만 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떠드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더 공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방심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조금 문제들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팬데믹이야 팬데믹이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처음 책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한 권 두꺼운 걸 가져도 뭐 길어야 3주 정도로 했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이 책은 뭐 하여간 최대한 자세하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이게 뭐 4번이 될지 5번이 될지 6번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좀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가보자고요. 이제 오늘 4장인데 4장의 제목이 뭐냐면 식생활 속 진정한 악마는 당이다. 당.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4장이. 그래서 이제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심장 질환의 진짜 범인 당 이렇게 돼 있어요. 당분은 지방보다 심장 건강에 훨씬 더 위험하며 그 위험한 수준이 지방에 뒤집어 씌워진 죄명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당이 심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잘 모르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이라고 하면 그냥 탄수화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뭐 설탕도 포함되고 뭐 과당도 포함되고 뭐 탄수화물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 꿀도 포함돼요. 물론 자연산 꿀은 약간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당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하거든요. 자, 당장 뭐부터 음식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뭘 많이 먹으라고 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발표된 이후로 비만과 당뇨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자들도 다 밝히는 얘기들이 뭐냐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살이 찐다라고 비만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당이라는 거죠. 네, 당이라는 거예요. 지방이 들어온다 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 인슐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등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와 더불어 음식은 호르몬을 자극하게 되며 자극을 받은 호르몬은 인체에 지방을 저장하거나 태우라고 직접 지시한다. 다른 대사작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당이라는 게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기관들은 다 여러 개 분산이 돼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당을 끌어내리는 건 인슐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인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냐 하면은 항상 당이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활에서 당이 부족한 생활인가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113페이지에 1921년 처음 발견된 인슐린은 단백 동화 호르몬으로 물질을 축적시킨다. 인슐린은 물질을 축적시킨다고요. 즉 포도당 가로 열고 당과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당 같은 화합물을 세포 등 저장고 내부에 보관한다. 인슐린의 형제격인 글루카곤은 반대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저장고 문을 열고 필요한 내용물을 방출시킨다. 글루카곤은요. 인슐린은 현대인이 겪는 수많은 질병의 핵심 요인이다. 인슐린을 관리하면 심장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 다낭성 난소증후군,
염증 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 뭐 또 여성들 되게 많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예. 이게 전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인슐린. 인슐린은 무엇 때문에 증가한다고요? 당이란 얘기죠, 당. 114페이지에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방지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지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말고도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인체 성장 호르몬 등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 이 5가지 호르몬과 영양학 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인슐린은 정말 강력한 호르몬이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진화는 인슐린을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당 성분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끌어내리는 건 인슐린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급격하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뭐래요? 달지 않으면 맛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질병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116페이지에 얼마간 췌장이 인슐린을 점점 더 많이 만들더라도 근육세포는 당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여러분이 당뇨 환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한 당과 혈류에 존재하는 당 때문에 인슐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곧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심장병의 원인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당이라는 의미예요. 당. 118페이지에 인슐린은 세포에 존재하는 당을 늘릴 뿐만 아니라 몸을 뚱뚱하게 만들고 지방세포의 문에 자물쇠를 채워버려 체중 감량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 과체중이 되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화학물질들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질병의 시초는 뭐다? 당이다라는 얘기야. 당. 그래서 119페이지에 정리하자면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인체에서는 인슐린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인체에서는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슐린 저항성은 심장질환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뇨병과 비만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 모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이다. 설상가상으로 과도한 인슐린은 체내 염증 반응도 증대시킨다. 그럼 많은 의과학자들이 감기부터 암까지 공통된 기전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전이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죠. 염증은 무엇 때문에 증가한다고요? 인슐린 때문에 증가한다고요. 그럼 인슐린은 무엇 때문에 증가한다고요? 당 때문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120페이지에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을 줄이려면 식습관을 통해 인슐린을 조절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 별 상관도 없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분명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럼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 비만이 돼요. 비만이 되면 심장병 질환이 늘어나요. 또 염증도 증가해요. 모든 질병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공통적으로 염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 종류를 많이 먹게 되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인데요.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면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내려간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은 한층 더 심해지고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더더욱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인지를 할까요? 이런 연구들이 의사들에 의해서 발표되는데 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들을 환자들한테 안 해주실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25페이지에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염려되고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하면 간단히 낮출 수 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인한 부작용을 전혀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와 건강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안 밝혀진, 저희들한테 안 알려진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느냐? 물론 많은 일반인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뭐 비타민 A가 뭐 폐암을 가라앉힌다 했다가 어느 날은 비타민 A가 폐암을 더 상승시키더라, 막 이런 연구들이 훨씬 더 막 번갈아가면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지만 많은 책들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책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5개국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7개국 것만 선별했어요. 왜? 자기가 주장한 이론에 맞는 7개국만 하고 나머지 건 다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126페이지에 이제 당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이유 해가지고 당이 이제 이렇게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일반인을 무작위로 선별해서 식생활에서 신장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지방이겠죠라고. 땡 하고 틀렸다라고 이제 책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심장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생활 요인은 바로 당이다.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은 염증 반응, 혈당, 인슐린 저항성,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를 낮춘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낮아지면 트리글리세리드와 HDL 콜레스테롤 비율 역시 낮아진다. 그렇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당을 많이 섭취하면. 당화 반응은 찐득찐득한 당 분자에 원래 있던 곳이 아닌 조직에 들러붙으면서 시작된다. 이것이 모든 일을 망치는 시작점이다. 그럼 당화 반응은 왜 일어나요? 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은 매끄럽고 미끈미끈하다. 단백질은 이 특성 덕분에 세포 내부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가 맡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런데 체내에 과도한 당이 존재하면 당과 단백질이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당은 단백질 분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버린다. 이런 상태가 된 단백질을 당화되었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화된 단백질은 너무 크고 점도도 높아서 가느다란 혈관을 비롯해 신장, 눈, 발의 좁은 모세혈관을 지나갈 수 없다. 결국 뭐예요? 당뇨를 유발한다는 얘기죠. 당화혈색소라는 얘기예요. 당으로 둘러싸인 단백질은 유독물질이 되고 이로 인해 세포 내 기관의 효율성도 감소된다. 이 독성 분자는 인체에 손상을 입히고 면역 기능을 소진시킨다. 과학자들은 이 점도 높은 단백질을 최종 당화 잔물로 명명했다. 12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당이 상승하면 혈관 내벽의 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LDL 콜레스테롤이 변화되어 당이 각종 단백질과 결합하여 단백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바꿔버린다. 우리 몸을 가장 단단하게 그 다음에 그릇을 키우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이 기능을 못하게 해요. 뭐가요? 당이. 130페이지에 유드킨이라고 콜레스테롤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걸 반대 논문을 냈던 유드킨 박사가 한 얘기예요. 유드킨은 1960년대에 일련의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실시했다. 닭, 토끼, 돼지 등 다양한 동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한 연구였는데 실험 동물과 피험자 모두 공통적으로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상승했다. 설탕은 인슐린 농도를 높였고 이는 곧 설탕이 제2형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된다. 심장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뭐가요? 설탕이, 당이요. 그런데 모든 게 달아졌죠. 모든 게 달아졌어요. 저희도 이제 뭐 모든 반찬을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 직접 만드는 집인데도 깻잎 같은 경우도 엄청 달아졌어요. 먹을 수가 좀 먹기가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달아졌어요. 원래 염장식품들 짭짤한 음식들이 전부 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짜장면도 저희 어릴 때는 좀 짠맛이 강했는데 지금 단맛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133페이지에 심장질환을 비롯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여러 신진대사 문제의 최초 원인으로 작용하는 공통된 범인이 바로 인슐린 과다이다. 당이다. 이 얘기예요. 당이다. 13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류에 속하는 건강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저지방 식단을 옹호한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는 믿음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면 심장질환 위험이 줄어들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일부 연구에서 실제로 저지방식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수많은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지방 식단의 구성을 맞추려고 지방을 탄수화물로 대체한다면 결국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아지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 농도는 낮아진다. 결국은 몸에 좋은 게 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HDL 수치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LDL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은데 별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39페이지에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거부할 수 없는 설탕의 유혹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탕, 전문 용어로는 수크로스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동량으로 들어있다. 단당류인 이 두 성분은 인체에서 대사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포도당은 인체 모든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과당은 물질 대사에 있어서 독극물과 같다. 단반씩 가미된 모든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성분이다. 설탕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안 달면 맛없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40페이지에 설탕은 포도당 50%, 과당 50%로 구성된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과당 55%, 포도당 45%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옥수수 시럽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 141페이지에 과당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과일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과일이 건강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과일들이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과일도 햇빛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단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일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뭐 요즘도 싼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말 비쌌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막 사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흔치가 않았었어요. 제철이 돼야만 또 나왔었고. 그러면 가장 요즘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딸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딸기는 사실은 봄에 나와서 초여름까지 딱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특히 딸기는 물러가지고 이건 뭐 하루 지나면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물러지는 과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겨울에도 나오죠. 박스에 넣고 팔아가지고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팔아가지고 안 팔린 것도 며칠 지나도 물러지지도 않아요. 또 과일 농도는 어때요? 굉장히 달죠. 그래서 겨울에 나와요. 겨울에도 먹어요. 1년 365일 딸기를 먹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연에서는 봄에서 초여름까지만 딸기를 내주는데 그게 어떻게 1년 내내 나올까요? 물러지지도 않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달까요? 햇빛도 안 받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일에 있는 당, 인위적인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도가 굉장히 높죠. 그게 햇빛도 안 쐬는데 어떻게 농도가 높을 수 있는지 정말 소비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케이크나 뭐 이렇게 뭐 빵집에 가도 그렇고 전부 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맛있다고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예전에 과일 가게에서 아예 이렇게 붙여놓고 팔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뺐는데 넙치 딸기라고 이름을 붙였었다니까요. 넙치 유전자하고 딸기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딸기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식물과 식물을 접붙이는 것도는 괜찮지만 동물과 식물을 접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인위적인 당도를 높이는 거고요. 그래서 과당 같은 경우는 어떤다고요? 지방간의 원인을 일으킨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143페이지에 대사증후군 이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5가지 중에 뭐 2-3가지가 겹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은 각종 증상의 총집합체를 할 수 있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고 복부 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며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 설치료 실험에서 과당을 다량 섭취하도록 하자 단기간에 대사증후군이 발생했다. 사람 역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나머지 증상은 쥐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될 뿐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다. 또한 과당은 혈류의 요산 농도를 증가시킨다. 요산이 증가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통풍. 재밌죠? 과도한 요산은 통풍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비만과 고혈압을 예견하는 표지이기도 하다. 통풍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과 비만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해가지고 당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이게 많은데 식생활 중 심장 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당이다. 당은 혈관벽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준다. 당뇨병, 비만과 심장 질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는 당이다. 과도한 당 섭취는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그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은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인 트리글리세리드 농도를 높인다. 트리글리세리드 농도가 높아지면 HDL 농도는 낮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지방은 해롭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제목이에요. 지방은 해롭지 않답니다. 어떤 지방, 해로운 지방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지방을 잘 섭취하느냐가 좋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은 결코 해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터이든 라드이든 어유이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방은 지방산으로 구성된다. 지방산에는 크게 3종류가 있다.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중불포화지방산 이렇게 3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중 불포화지방산에 속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우리가 이로운 지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게 비율이 맞았을 때 우리 건강에 좋은 건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게 비율이 너무 많이 깨졌어요. 오메가6 대 오메가3는 원래 가장 최적의 비율은 1대1이에요. 근데 최대 허용되는 거는 4대1까지는 허용이 돼요. 4대1 정도까지만 돼도 뭐 건강에 지장을 안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모유나 풀을 뜯어먹은 소들의 자연 방목해서 키우는 소들에서 나오는 우유를 보게 되면 1대1 비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20에서 25대 1까지 깨졌어요. 그럼 오메가6가 많게 되면 염증을 유발시키거든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오메가6 자체가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럼 나는 오메가6 별로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먹는 식용유 이런 건 전부 오메가6 계열이에요. 물론 이제 올리브유는 틀려요. 올리브는 오메가9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참기름, 들기름도 대부분 드레싱용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포화지방, 그래서 첫 번째가 포화지방이 동맥에 쌓여 혈관을 막는다는 믿음이 확고히 뿌리내린 현실과 달리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질환 증가의 연관성은 굉장히 약하다. 포화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안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포화지방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관계를 과학계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심혈관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17페이지에 지방 이론을 토대로 제기된 주장 가운데 하나는 포화지방이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과학계 각종 문헌에는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의료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죠. 그거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이나 혹시 또 들어오셨다 보시는 분이 계시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제발 좀. 159페이지에 네덜란드 의학학회지의 연구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발표한 거랍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와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증가 사이에는 일정 수준 연관성이 있었지만 포화지방 섭취와 심혈관계 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었다라고 네덜란드에서 발표됐답니다. 그래서 상식을 뒤집은 지방 이론의 오류, 그러니까 지방 이론이 잘못됐다라는 오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로 심장 질환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로는 심장 질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믿음,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16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LDL 수치가 낮아지면 의사가 기뻐할지는 모르지만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게 되면 혈관이 구멍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치매가 온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6페이지에 유익한 탄수화물과 해로운 탄수화물이라고 그렇게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이제 저자들이 친절히 해줬어요. 그래서 유익한 탄수화물은 과일, 채소, 콩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콩류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과일도 적당한 과일이어야 돼요. 지나친 과일은 좋지 않아요. 몸에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다 해가 됩니다. 해로운 탄수화물에는 바코드가 들어간 봉지나 상자에 포장된 탄수화물이 거의 다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리얼, 백미, 파스타, 빵, 쿠키, 페스트리, 스낵류, 탄수화물, 주스류, 크래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은 다 해로운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먹으면 인슐린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167페이지에 이제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포화지방 섭취량이 증가하면 관상동맥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의 진행이 더디어진 반면, 이게 동맥경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 섭취는 질병의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포화지방은 적어도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식생활의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포화지방을 드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코코넛 오일 이런 거죠. 또 포화지방 하니까 삼겹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겹살의 기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코코아 기름처럼 그런 포화지방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69페이지에 탄수화물을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자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발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성에서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포화지방을 다중 불포화지방으로 대체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관상동맥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진행이 빨라진 것이다. 다중 불포화지방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러니까 오메가6 양이 늘어나니까 관상동맥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 빨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튀긴 거 적당히 그만 좀 드시라는 얘기예요. 튀긴 거 하니까 지금 뭐 꽈배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죠. 과자도 튀겼어요. 라면도 튀긴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70페이지에 포화지방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체에 유익한 면이 많다. 다짜고짜 최악에 속하는 탄수화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병보다 더 해로운 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염증을 막는 오메가3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둘 다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1 비율이나 뭐 최대한 4대1 정도 비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20대1, 25대1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자, 177페이지에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증가시켜 관상동맥,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그래서 포화지방이 해롭다는 상식은 잘못됐다. 예, 포화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킨다. 그럼 뭐가 악화시킨다고요? 오메가6 지방산과 당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뭐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좀 들립니까? 그래서 또 이번 주는 탄수화물, 특히 당을 좀 줄이시고 포화지방 쪽을 좀 늘리시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병에서 극복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또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